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가 이게 무슨 전 인구가 800명으로 이루어진 아마존의 부족 사회도 아니고 1000만 단위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주요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하다, 훌륭하다를 넘어서 굉장히 사실은 기괴한 일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책을 최근에 낸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웅크타드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국제 원조를 받던 국가인데 후진국 중에서도 상황이 특히 나빴죠. 킬링필드에서 해방된 후에 캄보디아와 딱히 큰 차이도 없었어요. 게다가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농사도 훨씬 잘 돼요. 우리는 일기작이라고는 하지만 쌀을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거, 우리는 일기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0.7기작, 0.8기작이죠.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3기작을 하는 나라인데 사실 우리가 더 안 좋죠. 그런데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열강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사건이죠.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소작농이 자영농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자영농으로 농민들이 전환이 되면 그전까지는 지주들에게 다 착취당하던 게 남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식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이 농민들이 바로 산업화 인력을, 이 자식들을 키워서 이 산업화에 공급하게 된 거예요. 자식 세대가 산업 전사가 되고 다시 이들이 민주화 세대를 키워내게 되는 거죠. 물론 자영농 세대 뚝 끊어지고 산업화 세대 뚝 끊어지고 민주화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세대 구분이 되진 않아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묶음이긴 해요. 하지만 비록 그라데이션처럼 산업화, 민주화, 자영농 이런 식으로 겹치지만 굳이 구분을 하면 그런 흐름을 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개인이 가난해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내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 이런 개인의 욕구, 가족의 이익, 그리고 집단적 이익, 뭐 크게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이것까지도 이제 되는 거죠. 자영농 세대는 개인의 이익을 여기서 버렸어요. 철저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죠. 반면 자영농 세대의 자식 세대인 산업화 세대는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죄책감이 돼서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감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산업화 세대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그 죄책감이 있는 거거든요. 자영농 세대는 산업화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산업화 세대는 이촌 향도 세대이기도 하죠. 도시로 진출해서 그 도시에서 살아남고 자기가 좀 제대로 되고 번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번듯하게 양복 입고 나 좀 서울에서 좀 잘 나가, 이런 말을 하면서 고향 땅에 귀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산업화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가지는 그런 죄책감, 뒤늦은 효심, 이런 문화적인 코드가 되기도 하죠. 산업화 세대까지는 전국의 산업 현장, 생업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민주화 세대부터는 세대 전체에 정의라는 관념이 관통하게 돼요. 그래서 산업화 세대의 노력에는 노고란 말을 저는 썼으면 좋겠고요. 민주화 세대의 노력에는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가치에 우열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집단적인 목표 달성에 강력한 역량을 발휘합니다. 개인이 남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위치가 켜지면 남과 함께 다 같이 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일한 국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계 200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나라 중에는 없습니다. 자, 동아시아를 보면 중국의 산업화는 우리의 2배 속도였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죠. 사실 맨 반대편에 있죠. 그리고 일본은 자민당 독재 국가고 지역구 세습이 당연시되는 국가인데 국민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국가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민주주의는 미국에 패전하면서 미국의 명령에 의해서 수용한 패전국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자체적으로 쟁취하지 못해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만의 경우는 투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거의 그 리덩후이 전 총통의 결단에 의해서 위에서부터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민주화 세력들은 이것을 굉장히 원통하게 해요. 역사를 민중의 힘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대개는 산업화와 권위주의 체계를 유지하거나 민주화는 이루되 경제가 정체되곤 하는 게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민주화는 애저녁에 물 건너간 상태에서 중진국 한정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진국에 진입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2배 빨랐을 뿐, 나머지 면에 있어서는 중국의 미래는 저는 굉장히 암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민주주의가 엄청 잘 된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엉망인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죠. 인도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런데 국민이 잘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인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갈등이나 종교 문제를 극복해주지도 않는 특이한 나라인 거예요. 즉 민주주의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렇게 잘 된 나라만 잘 될 수 있어요. 한국은 2마리 토끼를 잡은, 저는 정말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국인의 복합성, 한국인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 자식만 잘 돼야 돼.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 보세요. 그 모티브,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교수 만들잖아요. 내 자식을 교육시키겠다라고 하는 교육열,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학구열, 그 경쟁심.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층적인 게,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이 휘청한다, 이 공사 수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공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우디에 갔던 노동자들, 현대, 삼성 이런 그 대기업 간판을 달고 갔던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도로 결집해서 극한의 노동을 수행했는지를 또 봐야 돼요. 이것이 IMF 때는 국가 단위로 확장돼서 금모기 운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개인적 의식과 집단적 의식이, 한국인들은 복합적인 층위로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할 수 있게 된 어떤 한국인만의 문화적 유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국뽕하기 싫은데, 제가 사실은 한국인의 탄생을 쓰고 나서 저는 이거 국뽕이라고 쓰지도 않았고 국가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 책은 도대체 국뽕이에요, 국가예요? 저는 이 책의 기조를 모르겠어요. 아니, 둘 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정말 곤충 해부하듯이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헷갈려 하더라고요. 국뽕인지 국가인지.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들을 까내릴 생각도 없고요, 막 이렇게 추켜세울 생각도 없어요.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 하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생존법과 특수한 투쟁법으로 결과적으로 살아남는데 성공하다 보니, 그렇게 정체성을 지켜낸 민족은 결과적으로 지켜낸 정체성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제 전체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결합된 이유는 역시 저는 출발이 좋았던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3.1운동과 4.19 혁명이 굉장히 좋았던 출발이죠. 본격적인 산업화가 두 사건 이후에 시작됐다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산업화는 비록 독재 정권 하에서 추진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민주화될 운명을 품고 진행되었던 산업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사건이 왜 대단한가? 중국은 그 방대한 역사를 통틀어서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거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뒀죠. 내몽골, 티베트, 신장처럼 영토로 삼은 지역부터 베트남처럼 오랜 시간 속국으로 지배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점령돼서 직접 통치를 받은 기간이 1000년이 돼요. 우리는 그랬던 적이 거의 없죠. 왜 거의라는 말을 제가 쓰냐 하면, 한나라 때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한반도에 설치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한반도를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욕망을 중국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추구를 했었지만, 결국은 한반도 전체, 한반도 주민 전체를 통치하지도 못했고요. 현지화는 좀 됐지만 완전히 현지화되지도 못했고요. 결국은 고구려라는 국가가 등장하면서 고구려에 의해서 한사군은 차례로 완전히 한반도 내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반도는 중국 문명권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일제 36년은 굉장히 엉뚱한 해프닝이면서 굉장히 불쾌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면 지정학적 절묘함도 있긴 있습니다. 한반도는 침공하기 쉬운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족적 응징력, 민족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집단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필요하면 결집하는 그 응집력으로 버텨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 방식은 인구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인구를 소모하면서 이기는 것은 무의미해요. 당연히 이겨야 되지만 인구를 소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을 많이 죽이고 이쪽은 적게 죽기 위해서 산성 전략, 산성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산성 방어 체계는 세계적으로 한반도 외에는 거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활과 같은 원거리 발사 무기를 통해서 최대한 이쪽은 덜 다치면서
통해서 상대를 많이 소모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기반의 인구 보존을 위한 거예요. 한반도의 자연은 굉장히 척박하고요. 그 척박한 자연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인 쌀농사를 발달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웃의 논밭에서 일을 해줘야 되고 이웃도 나의 논에서 일을 해줘야지만 다 같이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살거나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성에 결집했을 때는 한국 산성의 구조는 방어력은 매우 좋지만 성이 넘어가면 퇴로가 없이 모두가 몰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함께 한다라는 관념이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경쟁적이지만 한반도는 척박하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웃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외적의 침입이나 가뭄과 같은 재난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결집해서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스위치라고 하는 거죠. 한국인은 극도로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이죠. 그러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떻게든 때깔 좋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끈질김을 갖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라고 하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제가 말한 스위치가 켜지면서 결집해서 발현될 때는 중화 문명은 받아들이되 주체성은 포기하지 않는 독특한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례 중에 하나죠.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례인 게,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금을 내놓는 나라가, 이게 무슨 전 인구가 800명으로 이루어진 아마존의 부족 사회도 아니고 1000만 단위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 주요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대하다, 훌륭하다를 넘어서 굉장히 사실은 기괴한 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매우 유니크하고 특수한 현상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60혁명이나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와 같은 정치혁명,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있어서의 자원봉사,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의 질서 유지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의 결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인들은 정부의 말을 정말 잘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치혁명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정부의 말을 정말 안 듣죠. 이것은 정권과 싸우고 말고가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의 재난이 찾아온다면 모두 그 재난을 외부로 밀어내기 위해서 결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지킬 만한 질서이자 도구로 인식했던 거고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지금의 계엄 파동 상황은 운명 공동체가 결집해서 밀어내야 할 외적과 같은 재난이라는 거죠. 즉 결집이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이지, 정부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애초에 한국인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집단적인 결속력, 동원 능력 같은 것은 한국인의 민족적 특징이에요. 우리가 과거 중국의 백만대군, 또는 척박한 한반도에서 가뭄과 소야 같은 재난, 이러한 전쟁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진화의 결과 모두 죽을 것이냐, 다 함께 살 것이냐 하는 생사를 함께하는 감각이 발달하게 된 거죠. 집단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한국인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이 선천적으로 이타적이고 협동적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타고날 때부터 특별히 선량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에게는 필요할 때는 결집한다, 지금이 결집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스위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에서 기인하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산업화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민주화에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탄핵 시국에 이번에도 한국인의 우리의 힘과 지혜와 그 다음에 여러 번 정치투쟁, 정치혁명의 시민의 힘으로 성공했던,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경험에 의해서 이번 사태도 결국은 사태가 아니라 시민혁명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최대한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